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아주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두가 한국한테 이건 엄청난 기회다라고 말하는데 어째 현실은 좀 이상하게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미국이랑 유럽이 중국을 막아주겠다는데 왜 그 혜택이 고스란히 한국한테 오지 않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 이건 바로 서방이 중국을 향해서 쌓아올린 이 거대한 벽에서 시작됩니다. 첫 보기에는 이건 한국한테는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죠. 보시면 미국하고 유럽연합 둘 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건 똑같은데요. 방식이 확 다릅니다. 미국의 벽이 훨씬 높고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은 그래도 우리 땅에 와서 공장 짓는 건 괜찮아 하고 좀 열어주는 편인데 미국은 높은 관세는 기본이고요. 아주 까다로운 보조금 규정까지 동원해서 중국을 그냥 강력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00%. 이게 핵심입니다. 100% 추가 관세라니 이건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는 우리 시장에 발도 붙이지 마라 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미국이 관세만으로 만족할 리가 없죠. PFA, 우리말로는 해외 우려단체라는 훨씬 더 지독한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라도 중국 손을 거쳤다? 그럼 세금 혜택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벽을 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공급망이라는 혈관에서 중국이라는 존재를 아예 도려내려는 아주 정교한 외과 수술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한국한테 기회가 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이 가진 진짜 그야말로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미 자국에서 필요한 양을 훌쩍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을 갖춰버렸어요. 이건 마치 멈출 수 없는 원가 절감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공장에서 물건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국내에선 다 못 쓰니까 어떻게든 해외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많이 만든다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렴한 인건비, 싼 에너지 비용, 그리고 이 거대한 규모의 경제 덕분에 애초에 만드는 비용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30에서 40%나 싼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격처죠.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요, 완성품 배터리만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원자재 시장까지 그냥 꽉 쥐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좀 보세요. 흑연, 음극재, 코발트. 이건 거의 중국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없이는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딱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한국은 비싼 프리미엄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엄청나게 크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저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당장은 우리도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진짜 승부처가 어디가 될지를 생각해보면 좀 아찔하죠. 자, 이렇게 막강한 중국에 맞서서 그럼 한국은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요. 한국 기업들도 아주 영리한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벽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전략이죠. 한국의 가장 큰 전략적 우위는 바로 이겁니다. 애초에 무역 장벽이 세워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곳, 북미나 유럽에 직접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GM, 포드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물량을 이미 확보해뒀다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에도 나섭니다. 바로 중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저가 시장에 LFP 배터리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을 들고 직접 뛰어대는 거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텐데 이게 어쩌면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서방 자동차 회사들하고 얼마나 끈끈하게 엮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대 기업들하고 다 손을 잡았고요.
심지어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정책자금 대출까지 지원받았어요. 이건 뭐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서 거의 운명 공동체가 됐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글로벌 확장에 당연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마주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어쩌면 가장 큰 난관으로 이어집니다. 이 수익성 차트가 지금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국의 CATL 같은 화사는 배터리 하나 팔 때마다 17%씩 탄탄하게 이익을 남기는데 한국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빼고 나면 사실상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돈도 못 벌면서 어떻게 계속 공장을 짓는 거지? 바로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기업들이 처한 아주 복잡한 재무 상황,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나라 기업 모두 돈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 기업은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이자 내고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직접 빚을 지는 방식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중국 기업은요, 자기들한테 부품되는 협력 업체에 돈을 아주 늦게 줍니다. 이걸 매입 채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은 은행빚으로 버티고 중국은 외상값으로 버티는 셈이죠.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장 이자를 갚아야 하는 한국 모델이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흐름이 한국 기업들이 빠진 재무적 딜레마입니다. 자, 1단계. 엄청난 투자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단계. 그런데 경쟁은 너무 치열해서 수익성은 계속 나빠져요. 그럼 이제 3단계.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4단계. 신용 위험이 커지면서 더 큰 위기로 빠져드는 악순환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회, 경쟁, 그리고 이 거대한 리스크까지 모든 조각들을 하나씩 다 맞춰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배터리 전쟁이라는 그림이 우리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전기차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에너지 기술을 누가 지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네, 이건 그냥 몇몇 회사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타게 될 전기차의 가격과 성능, 더 나아가서 미래 에너지 패권을 누가 쥐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거대한 싸움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원가 기계에 맞서서 이 막대한 빚더미를 짊어지고 싸우는 이 게임에서 과연 한국은 승리의 대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